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요즘 갑자기 또 날씨가 너무 많이 쌀쌀해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서 네. 겉옷을 좀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패딩 입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또 굉장히 추워졌는데 우리 시장도 이제 이따금씩 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마감해줬는데 우리 시장은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이었던 만큼 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전략들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요. 거래자들 1부, 2부 오늘도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오른쪽에 계시는 이지한 의원님 먼저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모처럼 이제 연휴 동안 잘 쉬었고 네. 한 5일 동안 진짜 정말 실컷 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말요? 네. 공부 안 하셨어요? 부러. 공부는 평소에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안 보셨어요, 의원님? 어떠셨어요? 미국 시장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네, 뭐 쉬긴 쉬어도 미국 시장은 꾸준히 맞아요. 보셨고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푹 쉬셨으니까 그만큼 또 원기옥 이만큼 모아가지고 오늘 또 한 번에 발산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충석 의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추석 연휴 동안 잘 쉬셨어요? 네, 계속 쉬었습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 뭐 드셨어요? 그냥 밥 먹었습니다. 아, 밥을 그냥 먹었습니까? 오늘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잘 쉬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텐션들이 왜 이러죠? 지금 여기서 제일 신난 게 우리 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니야. 최근 내 텐션 최고치인데 지금. 그러니까. 진짜요? 아쉽다. 빨리 우리 이지한 의원님 텐션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케미가 워낙에 빛나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겠습니다. 2부까지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거래자들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거래자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해주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어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는데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매도세가 나왔잖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은 아마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답답하게 좀 볼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사실 상승이 강하게 나오거나 차라리 하락도 좀 강하게 나오면 시장에 대한 집중도나 이런 게 높아질 수 있는데 오늘처럼 미국장 영향을 받아 상승을 출발했지만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종목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 거의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등락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매수 주체가 상당히 부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만 매수하면 시장이 올라가고 조금만 매도하면 시장이 내려가는 모습. 특히 이제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게 되고 그 매도 물량 때문에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하게 되면 종목별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프로그램 물량들을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도 섹터 쪽으로 선별적으로 받는 물량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힘없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8월달 조정 이후에 8, 9월달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조정기의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장의 매수 주체가 아무래도 개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응집력이나 집약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흘러내릴 때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해서 시장이 너무 좌지우지되고 이런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조절하는 외국인들의 선물에 따라서 너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웹도덕 현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지만 조정기에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조정기에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면 또 뒤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 매수세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주도 섹터가 딱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럼?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지금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저가의 매수를 받아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묻히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부분과 함께 개별 종목 위주의 거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시세가 연속성이 잘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기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보유해야 할 종목을 매도하게 되고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엇박자를 탈 수 있는 기간이 8월달, 9월달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피부로 느끼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시장의 어려움이 최근이 가장 절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지연 의원님께서 또 어제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무방해 주셨잖아요. 그 주제가 주도 섹터 찾기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8월, 9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주도 섹터가 드러나지 않고 외국인이 사는 걸 여러분들이 파시고 여러분들이 사는 걸 외국인들이 팔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지환 의원님과 함께 주도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유튜브 채팅에 갈수록 이지환 의원이 헤어스타일이 멋있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주식 뭐 실력뿐만이 아니라 외모적으로도 아유. 나날이 성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다 네. 약간 방송 저희가 주린인 것처럼 방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뭐 프로 방송꾼들이 되어가고 그러니까요. 계셔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지환 의원님과 장중에도 이런 방법들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충성 위원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좀 답답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또 기름진 음식 많이 드셔서 속도 더부룩할 텐데 마음도 더부룩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소화제 같은 발언이 필요한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기관들이 일을 안 한다라고밖에 아.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기관 탓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조정 장세가 좀 나오고 있고 너도 나도 이제 매수를 사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준다면은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너도 나도 사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사리고 있고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아까 이지한 전문가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좀 공감하는 바인데 일단 선물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일단은 선물을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사실 어제 이제 일부 많이 선반영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 일단 지금 뭐 해외 증시나 유럽 증시를 볼 때는 잔잔한 흐름을 역시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정확히 잡혀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 자체를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개별적으로 단순히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인지 그냥 수급에 의해서 그냥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단순히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승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인지를 잘 체크를 하시고 일단 그런 수급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수급을 체크하면서 일단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수급을 체크하면서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지가 굉장히 좀 오랜데 네. 굉장히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답답하실 텐데 일단 몸을 사릴 때는 좀 사려야 어느 정도 그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고 이제 수익을 쫙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은 그런 과정들을 어떤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과정만 잘 지나가면 그런 큰 수익을 편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답답하지만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노란톡에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최충성 위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오래도록 좀 기회장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기회장이 올 때는
시간은 늦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잠시 뒤에 8시 30분에는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 중이십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열릴 예정이니까요. 좀 나는 온라인으로 들어간 게 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정리 짚고 넘어가 봤으니까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 생활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주식 투자로 온수매트 장만하기. 이제 10월, 날이 확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확산세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하고 올해 겨울은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올겨울에는 온수매트를 사고 싶은데요. 11월쯤에 온수매트를 살 수 있도록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요? 네, 이번 주 계속해서 온수매트 장만하기에 대한 주제로 슬기로운 주식생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온수매트 사용해 보셨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느꼈는데 네. 사실 저도 온수매트가 없습니다.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네. 이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거 꼭 하는 마음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구매 욕구가 생기셨어요. 네, 구매 욕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온수매트라고 말씀 좀 드렸지만 네. 올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드리면 네. 마음은 좀 어려워도 좀 따뜻하게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온수매트와 네. 기타 이제 겨울 준비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온수매트에 대해서 또 장만할 수 있고 온수매트뿐만이 아니라 이번 겨울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이제 시즌이 좀 지지부진하지만 어쨌든 3분기가 지금 끝나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현재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가 조금은 가려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단기간에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종목은 코로나19의 영향 이후에도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이 해외 시장에서 공략을 지금 계속해서 노렸는데 아마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이 해외 공략이 가능할까 싶을 종목인데 보시면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K라는 우리나라의 코리아 열풍과 더불어서 아마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해외 시장 공략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회사가 분할이 되면서 가장 핵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분할되면서 저평가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보신다면은 온수매트를 본인 것도 사시고 부모님 것도 좀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또 PER이 10배 미만이나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또 앞으로 만약에 PER만큼 이 주가가 성장을 하려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겠네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2부에 저희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성 위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온수매트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온수매트를 저만 있나 봐요. 정말요? 저는 이제 캐나다 살 때 네. 거기는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이 매트를 써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를 가려면 전기를 가지고 가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화재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온수매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온수매트가 꽤나 비싸. 여기 4명 중에 3명이 지금 없으니까 네. 빨리 좀 종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떤 종목 사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오늘 관심을 가져보는 종목은 일단 최근에 창투사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이고 지금 신기술 사업자, 창업, 벤처기업 등에 이제 투자를 하고 해소하는 사업이에요. 창투사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금을 어떤 회사에 빌려주고 거기서 이제 돈을 얻는 그런 회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창업투자 회사죠? 네, 창업투자 회사입니다. 네. 일단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방향성을 정확히
찾고 있지 못하고 뭐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주도하는 섹터군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보시라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온수 매트 정도는 좀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창업 투자 회사라고 하니까 조금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만 보는 분들은 조금은 좀 낯선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강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종목명은 2부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위원님의 온수매트 살 수 있는 종목들 들어봤으니까 저희는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트레이딩 Q&A 시간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메모리 또 한 번 앞서간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DDR5 D램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로 좀 많이 이제 매출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 낸드나 디램 같은 이슈 때문에 낸드나 디램 가격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디램이 첫 출시가 됐다 하면은 SK하이닉스에도 호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호재가 좀 될 수 있고요. 네. 아마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분들 중에서 아마 SK하이닉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그러니까요. 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네.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급등을 해 나갈 때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고 어떻게 보면 4월, 5월, 6월 반짝 반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면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전체를 놓고 좀 본다면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라고 본다면 사실 1분기, 2분기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죠.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 이후에 이 셧다운 공포라는 부분 때문에 비대면과 특히 PC 생산 쪽 같은 쪽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게 결국에는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용 램 출시가 굉장히 가격이 한 10%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좀 좋았는데 특히 PC용 램에서도 보시면은 메모리에서도 보시면은 중국 업체들이 이 공장의 셧다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재고를 굉장히 천주문을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공장에 서면 부품이 부족할까 싶은 마음에 1분기, 2분기 집중적으로 발주를 많이 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분기 발주 분량까지 미리 다 땡겨가지고 발주를 내버리다 보니까 3분기에는 당연히 그런 선발주에 의해서 가격 하락이 올 것이고 주문량이 줄어들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 전체 주가를 좀 압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실적의 압박을 받고 내려올 때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서 매수를 한 거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은 이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이 실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 실적이 최악으로 보는 관점과 이 실적을 바닥으로 보는 관점은 완전히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3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면 주가는 여기가 바닥이 되는데 이 똑같은 논리가 대부분 이 3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 9월달, 10월달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가격이 6에서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9월, 10월 넘어가면서 오히려 거기가 바닥론이 더 대세를 얻으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최악론보다는 3분기 실적 바닥론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조금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고 특히 이 중국과 관련된 미국의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우려감은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미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하웨이에 대한 제재를 한다. 하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면 중국이 자체 내 SMIC를 대안으로 삼는다. 그럼 또 SMIC까지 제재를 가한다. 또 어떤 대안을 찾으면 또 그 대안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그 대안에 대해서 분명히 제재를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주가 흐름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대안에 대한 흐름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바닥론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주가 탄력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주가 상승 탄력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분할적인 접근으로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진입을 하셔야지만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도 역시 이 메모리 반도체 시황 업황과 바닥론 함께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장의 3분기는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탄력이 지금부터 살아날 수 있다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SK 하이닉스가 이런 계속해서 성장성을 읽어내는 만큼 또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IT 투톱에 운명이 갈렸죠. 네. 삼성전자는 올라줬는데 SK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상위 주들 중에서도 지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일이 호재였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좀 좋았으면 좋았을 걸 또 파란불이 켜져가지고 걱정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 네, 일단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3분기 영업이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지현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3분기나 4분기 이 올해까지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감은 사실상 시장에서 뭐 예전처럼 삼성전자 하면은 영업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그 어느 정도 그냥 만족만 해주면은 조금 잘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부터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업이익 자체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DR5 D램 이걸 만들면서 일단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게 내년부터 그리고 22년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수요가 일단 4차 산업과 맞물려서 반도체 이런 쪽이 잘 발전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빅데이터나 일단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산업군의 변화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로 보시기보다는 뭐 올해 뭐 3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을 많이 내주겠지로 접근을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겠지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큰 호흡에서 천천히 끌어가면서 천천히 회복이 되고 주가가 상승을 해주겠지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영업이익이 회복된다는 면에서는 제가 재무제표 항상 기업 정보 보실 때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비 효과로 작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업이익 자체가 뭐 지금 당장 안 좋아지면 당장 주가에 뭐 보이진 않습니다만 점점점 점차적인 하락이 되거나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끌어가실 때는 끌어가시더라도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문제이고 특히 이제 전반적인 대형주의 문제인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그냥 매도를 안 하세요. 그 전 고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림에서 잡고 이걸 반복 대응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적으로 물론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 지었다가 다시 눌림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셨다가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조금 더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이 좀 크게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유동적으로 사고팔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뭐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네네. 조금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상승 되게 안타까우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승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 내가 15% 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저 자리에서 팔지 못하고 다시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또 덜어내지 못하세요. 더 올라갈까 봐.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쭉 끌고 가시는 것도 정말 괜찮지만 이 흐름 자체가 뭐 코스닥 종목들처럼 뭐 하루 이틀 만에 반등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반복이 유동적으로 막 빠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기다리셨으면 어느 정도 수확을 좀 거두시고 다시 더 큰 수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대형주를 갖고 있으면 사고 팔고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메리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최충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하는데 SK하이닉스는 좀 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종목의 운명이 좀 엇갈리는 게 신기하고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글로벌 친환경 훈풍 그린 산업주 다시 뜨나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TV에서 하나솔루션의 그 태양광 에너지하고 수소차 에너지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오늘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 오늘- 관련 종목들이 네. 굉장히 잘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래서- 잘 간 거네요. 네. 네, 어쨌든 뭐 잘 가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주환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그린 산업주들이 다시 뜨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하고 정책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 정책은 크게 보면 뭐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방송 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디지털 뉴딜은 섹터로서 볼 수 있지만 그린 뉴딜은 아직까지는 테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 그린 뉴딜에서도 그 섹터별로 움직임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가는 종목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좋은 움직임일 수 있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그린 뉴딜과 함께 가장 크게 흔들었던 섹터들을 보시면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접근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선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발빠르게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가 분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 접근을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이 물론 처음 나온 게 아니고 4, 5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업체 몇몇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신다면은 과연 이제 이런 그린 뉴딜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몇 업체로 압축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많이 뛰었는데 4, 5년 전에도 똑같이 뛰었었죠. 그때도 테마 형성돼 똑같이 뛰었는데 이제 증권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90%가 중국 업체들 때문에 다 죽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중국 업체들의 70%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저가의 레드오션의 경쟁력이 치열했다라는 말이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때 크게 각광을 받았다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략에 의해서 대부분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이 도산을 했고 남아있는 업체들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몇 업체에 이제 한정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업체들도 보면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업체들 70%를 도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뚫고 이 레드오션에서 중국 저가 업체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가 되겠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종목의 접근은 사실 선별적이고 단편적으로 테마로 접근하지 않으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역시 혼자 하시기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따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 한바탕 이제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다시 조정골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고 옥석 가리기를 해서 중국 업체들과의 저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종목들로 압축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국내 이슈가 아니라 해외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또 중국의 저가 업체들이 또 많군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회사가 정말 이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우리 이지환 의원님과 장중에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 리딩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장중에도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정부 정책 수혜주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최충성 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친환경 정책은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슈이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제적 어떤 종목을 좀 따라가실 때는 특히 테마로 형성되는 종목들은 실질적인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의구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올라가는데 따라갈지언정 내 머릿속에 좀 인지는 하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사를 몇 개 올려드렸어요. 일단 지금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던 와중에는 뭐 풍력이나 그린 뉴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들만 얘기를 하다가 일단 어제부터 기사에서 이제 안 좋은 소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실효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왜냐면 10년 전에도 이러한 붐이 한창 일었었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도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OCI를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에 있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품은 충분히 꺼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에서 진행되는 부분들보다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실 건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정말 그린 뉴딜 관련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런 지원금을 투자를 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려고 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하단에 있는 뭐 전기나 전선 그런 것들 관련 섹터군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항상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탄력성이란 걸 좀 잃어버리고 주가가 굉장히 좀 무겁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일단은 내가 매수를 할 때 항상 내가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을까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피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있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배터리 아성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뭐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도 정말 지금 활발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중국의 CATL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또 텃세가 좀 있잖아요. 국내 기업에 대한. 근데 그 현지 시장에 있는 현지 기업들도 배터리를 너무나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8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시작점이 모건 스탠리의 2차 전지 고평가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부터 8월 달에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중국의 CATL, 우리나라의 뭐 삼성의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한 1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평가 논란에서 10%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거치면서 그 배터리 데이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씩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여기에 LG화학이 물적 분할이라는 부분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삼중고를 겪으면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비교적 오랫동안 가격 조정까지 같이 받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사실 지금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노출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악재만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나온 뉴스들을 제가 보니까 뭐 LG화학이 1위 아성이 흔들린다. K배터리가 위태롭지 않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LG화학이 CATL의 1위를 탈환하는 게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CATL가 계속 1위로 가다가 334로 갔었죠. 일본 업체 3개, 한국 업체 3개, 중국 업체 4개로 가다가 지금은 일본 업체 2개, 한국 업체 3개, 중국 업체 5개, 2, 3호로 재편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중국 업체들을 LG화학이나 삼성에가 어떻게 보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도하기 시작한 부분이 올해부터 시작인데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의 격차입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2차 전지는 지금
가장 이슈화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수명과 함께 이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얼마만큼 정품을 생산할 수 있냐라는 기술력의 수율이 자유되는데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유럽 공장들이 지금 올해부터 이제 수율이 다른 기타 일본이나 중국 업체들을 압도하면서 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고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LG화학이 중국 업체들을 누르고 1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럼 이제 올라섰는데 벌써 기우라는 부분은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과 일본 업체나 우리나라 업체 이 세 나라가 거의 10대 업체인데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배터리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논할 필요 없고 리튬이냐 비리튬이냐 이 정도 구분만 하신다면 일본 업체나 우리 업체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가격이 비싸지만 무겁고 대신에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중국 업체는 좀 가볍고 저가지만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전기차 쪽인데 만약에 배터리 고장 나잖아요. 수리비가 얼마 나올까요? 배터리가 고장나면 수리비요?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서. 2천만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제가 딱 2천만 원이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말씀하셨어요? 제가 맞추려고 했는데 아유 아쉽네. 네, 그래서 전기차 수리비가 배터리가 고장나면 2천만 원 합니다. 저도 사실 배터리를 쓰는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찟하거든요. 배터리 차 타세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이 2천만 원 수리비를 내고 중국 업체 걸 쓰겠습니까? 우리나라 업체 걸 쓰겠습니까? 기다리더라도 우리나라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 업체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올해 처음으로 중국 업체들을 누르고 가격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기술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공격받고 있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가 올해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고 기술력 차가 처음으로 이제 인정받는 수준까지 나왔는데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악재가 줄줄이 나왔을 때 오히려 2차 전지로 보면은 접근할 수 있는 호재가 될 때 LG화학을 보십시오. 지금 불과 물적 분할 나오고 2주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5,500억을 샀습니다. 그럼 왜 외국인들은 이 구간에서 공매도 되지 않는 이 구간에서 불과 2주 만에 5,500억을 LG화학을 샀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우려감이나 개인들이 생각하는 우려감하고는 판단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2차 전지는 지금 가격 조정도 받았고 기간 조정도 받았고 악재도 웬만큼 다 나왔습니다. 이제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1위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걱정을 하냐.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악재를 걱정하기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조금 더 주목해 보자라고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좀 좋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유효할까요? 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의 변화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에는 다만 이제 뭐 전기차를 얼마 몇 프로 정도 타고 다녀라는 그런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이랑 조금 다르게 좀 자율성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관점을 뭐 벗어나더라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런 종목들 뭐 반도체나 그 제조업 같은 뭐 대기업, 큰 기업들 주가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뭐 오늘 상한가를 가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끌어가는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내 포트에 하나 정도는 녹여서 뭐 비중을 어마하게 크게 담아서 그렇게 끌고 가라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고 한 10%나 20% 정도 그냥 안정적으로 얘는 쭉 끌고 가겠어라고 하시는 그런 전략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고 일단 지금 뭐 배터리데이나 이런 부분들 악재 이재현 전문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악재가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뭐 영향을 받기도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들입니다.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신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갈 때 지금 자리가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큰 호흡으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큰 호흡에서 투자 관점에서도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다음 이제 질문이 LG화학과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면 참 좋았을 텐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을 해줍니다. 2.28% 상승을 하면서 67만 4천 원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 이주환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까요? 이 LG화학 오늘 상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LG화학이 지금 상승을 좀 했지만 뭐 상승 탄력이 밑에서 거래량이 붙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니지만 이 종목이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니까 1차적으로 8월 달에 고평가 논란 이후에 테슬라 배터리 대의 영향을 또 받은 데다가 거기에 이제 물적 분할까지 나오면서 LG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 좀 크게 받았거든요. 거의 78만 5천 원까지 육박을 했다가 60만 원까지 좀 떨어졌는데 이런 과정들을 좀 보신다면 사실 LG화학의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단기 어떤 모멘텀과 관련돼 그래서 물적 분할한다,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 영향을 받았다,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는 부분은 전부 가격적 요인이나 혹은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이지 펀더멘탈 상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 종목이 내려온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은 좀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이 차후에 어쨌든 일적 분할로 갈 거기 때문에 우려감이 커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놓고 본다면 인적 분할이 나오면 물론 그 나오는 이제 그 시기가 즈음했을 때는 주가가 폭락하는 게 대부분인데 네. 그 인적 분할이 들어오기 적어도 직전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라는 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러면 LG화학이 적어도 인적 분할 시기도 나오지 않았고 이제 물적 분할을 고시했는데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을 내년 뭐 중반기나 하반기 정도 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는 주가가 상승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지금부터 인적 분할이 1년 뒤에 올지 뭐 7, 8개월 될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상당히 너무 기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외국인들은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5일 동안 약 5,500억 이상을 좀 사들였는데 이때 주가 흐름을 좀 보신다면 주가가 60만 원을 찍고 반등을 주는 9월 28일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이 공매도 잔량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장고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이후까지 주가 하락의 경우를 가지고 간다면 공매도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하거나 대차장고가 일정 부분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보시는 차트 좀 보시면 이 차트가 LG화학의 대차장고 차트인데 보시면 9월 28일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히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공매도를 환매를 한다는 거고 공매도를 환매를 하는 시점이 대부분 대형주들의 저가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외국인들은 여기를 저점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환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기후에 좀 휩싸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은 주가는 일단 70만 원대는 당연히 회복이 좀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우리가 인적 분할할 때 왜 상승하냐면 인적 분할에서 이 LG화학이 예를 들어서 LG 배터리가 상장되면 거기 갖고 있는 지분에 거기에 따르면 뭐 지금 현재 가격대로 본다면 현금이 적어도 몇 조 원대가 유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현금이 유입되는 부분로 의학 바이오 혹은 화학 섹터에서 뭘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주가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다 결국은 인적 분할하는 시점에 하락하게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인적 분할하는 시점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LG화학의 주가 흐름 자체가 LG화학 자체 펀더멘털로 움직인 게 아니라 뭐 테슬라의 배터리 대인이 뭐니 해갖고 이제 뭐 주변 이슈로 좀 흐름이 나온 그런 판단이 되는데 이제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같은 경우 내년까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는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70만 원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을 좀 챙겨서 LG화학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70만 원 이제 간단히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최충성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70만 원 정도는 가볍게 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70만 원 이상을 네. 바라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까요? 네,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상승 중에 그냥 눌림이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분할이나 뭐 배터리 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눌렸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그냥 상승 후에 그냥
눌림 자리에서 쉬어간 주가는 이제 상승만 하지 않거든요.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그냥 낙폭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것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7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회복될 거고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단기적으로 이 종목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내야지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어느 정도 포트에 담아두시고 이 종목은 쭉 끌어가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LG화학 주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막 급상승까지는 노릴 수 없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분기 주식시장의 전망과 키워드는 이란 주제인데 이제 4분기가 시작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가장 큰 변동성은 대선이 아닐까 싶은데 미국의 대선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이지한 위원님께서는 4분기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 이제 4분기가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상반기에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8월달, 9월달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좋을 것이라 했던 3분기가 오히려 조정을 받았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여기서 뭐 크게 꺾여서 내려가지 않는 이상에는 오히려 4분기가 3분기 조정을 바탕으로 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미국 시장을 이렇게 잘 유심히 보시면은 결국 지금 이제 사상 초유의 유동성 장세인데 이 유동성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어느 곳이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조정에서 보여졌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일부 IT 섹터 성장주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에서 들어갔던 종목들이 그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을 때 이후에 새로운 섹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IT 섹터 성장주 쪽 핵심 성장주나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으로 다시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4분기가 3분기 조정을 바탕으로 좀 좋을 수는 있는데 모든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대세 상승의 모습은 절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일부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주도 섹터 위쪽으로 한정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섹터는 이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강하게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소외되어 있는 섹터는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제자리에 멈춰있는 효과라고 보신다면 어느 때보다 섹터가 좀 더 중요한 시기가 좀 다가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정이 끝자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했던 종목과 섹터가 지금부터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수익률가 좀 직결되는 부분 좀 인식하시면 중장기적인 투자분들은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기타적인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혹은 지금 현재 개별적인 종목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충선 전문가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이미 너무 많이 위쪽으로 올라간 종목들 접근하는 게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이 예전처럼 실적 장세를 바탕으로 해서 대세 상승장이라면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개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통에 타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도주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과 함께 개별 종목은 철저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쪽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4분기 상승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승 시나리오로 보고 계시고 또 개별적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궁금하신 여러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위원님과 이런 다양한 주식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박원재 위원님이 무료로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제는 주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인데 이제 4분기에 어떻게 주식시장 전략 세우시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으로 소통하시면서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한테는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4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방향을 좀 설정하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방향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비는 하고 변동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조금 방어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상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들은 거의 다 나온 상태이거든요. 이제는 이후에 어떻게
이겨낼 산업군들이 어떤 종목들이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때이고, 일단 개별 섹터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거래자들 일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배트맨은 자본시장통합법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 종목 공개되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